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인간력, 사람을 얻는 힘입니다. 지은이 다사카 히로시, 옮기니 장은주, 옹진 지식하우스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직장인들의 멘토. 나이가 들수록 사회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악연이 어떻게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에서 혼자가 익숙한 요즘, 남과 관계 맺기에 서투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언과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다양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가정에서는 자식 사랑이 끔찍한 아버지로 아이를 너무 예뻐한 나머지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회사에 가면 뛰어난 능력으로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숙련된 영업부 매니저. 가끔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가면 아들의 얼굴로 돌아와 예전에 그랬듯이 어머니께 어리광을 부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또한 고교 동창회에 가면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개구쟁이처럼 떠들고 놀며 즐거운 분위기에 흠뻑 취한다. 이 사람은 자식 사랑이 끔찍한 아버지, 능력 있는 숙련된 영업 매니저, 어머니에게 어리광 부리는 아들, 개구쟁이 같은 친구 등 여러 얼굴을 갖고 다양한 인격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여 살아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이런 인물이 많다. 우리 자신도 가정, 회사, 본가, 친구 모임 등 각각의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인격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는 여러 인격이 있어 일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 인격을 구분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바는 자신 안의 여러 인격을 찾아내 키우고 그 인격을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전환하는 능력을 연마해 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인격을 얼마든지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고 주로 쓰고 있는 하나의 인격만이 진짜 나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살아왔던 것뿐이다. 남다른 재능을 꽃피웠던 사람들은 여러 인격을 다양하게 실험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인격을 가장 잘 발휘해왔다. 과연 우리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고결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귀수불심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다. 귀신과 같은 엄격한 배후에 부처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는 인간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의사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 귀신처럼 날카로운 솜씨를 지니고 있으면서 마음은 자비롭게 대하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지도자라면 사소한 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결단력과 사람을 대하는 따스한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뜻하기도 하지만 실은 귀신과 부처라는 얼핏 모순되는 두 개의 인격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어떤 사람 눈에는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귀신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깊이 존경할 수 있는 부처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영의 세계에서 불문율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다. 경영자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다. 이는 내면에 악인이라 불릴 만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인격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요한 점은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이나 악이라 불릴 만한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격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격을 적절히 사용할수록 건강한 사람이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불화와 불신, 미움과 반발, 대립과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와의 다툼, 연인과의 이별, 가족 또는 친척과의 불화, 동료와 상사에 대한 불신, 부하 직원의 반발, 이웃과의 언쟁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끼리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한 번쯤은 멀어지고 불편해지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불화와 불신, 미움과 반발, 대립과 충돌을 절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미 불화와 불신, 미움과 반발, 대립과 충돌이 생겼을 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는 마음의 힘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끼리 마음이 멀어진 후 즉시 화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처럼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부딪히고 멀어져 그 상태 그대로 헤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애정이란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다.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단순히 헤어진 후에도 가끔 만나는 게 아니다. 헤어진 후에 종종 편지나 전화로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어진 후에도 마음속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다. 애정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다. 애정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잃을 때 그 상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고 그 존재 자체도 망각해버린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잔소리나 불만을 애증이 있다, 애증의 관계라고 부르는 것을 떠올려 보자.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불만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조차 없다면 그야말로 무관심으로 아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 존재인 것이다.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워져라. 젊은 날 나는 종종 어머니와 격하게 대립하여 마음이 자주 부딪혔다. 돌이켜보면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라곤 몰랐던 나였다. 어머니는 그런 미숙한 아들에게도 아낌없는 애정을 주셨으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면 따끔하게 혼을 내셨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와 부딪히고 나면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집을 박차고 나갔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 치기 어린 울분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어머니라고 감정이 없으셨겠나. 자식이 모진 말과 버릇없는 행동으로 대드는데 화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충돌 끝에 남는 것은 늘 나의 반성이었다. 내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전화를 하면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마디는 늘 한결같았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의 모진 말과 버릇없는 행동까지도 모두 이해해 주었다. 그렇다고 마냥 자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계도 있고 자긍심도 있는 분이었다. 그럼에도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다. 본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말이다. 어머니의 깊은 배려가 담긴 이 말을 들으면 나의 굳어진 마음이 소리 없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다.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나는 유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열어 상대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사과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면 내 마음이 상대에게 고요히 스며든다는 것을 배웠다. 물론 내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이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유연한 마음의 씨앗을 심게 했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조금씩 자라난 것은 분명하다. 인생이란 원래 다른 사람과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인과 부딪히지 않는 인생, 가까웠던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원만한 인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타인과 부딪히고 마음이 멀어졌다가 그것을 또 초월하여 깊이 이어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좋은 인생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연하다. 한때는 상대에 대한 불신, 불만, 분노, 혐오, 화, 증오 등의 감정에 의해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들이 사그라져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 과거의 일을 수용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다. 인간의 진정한 현명함은 절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다와 같은 성인군자 같은 것이 아니다. 한때 다른 사람과 마음이 멀어져도 어딘가에 화해할 여지를 남기고 언젠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명함이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관계가 서툴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타인과 부딪히는 사람을 가리켜 인간관계가 서툴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 부딪힌 다음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타인과 부딪힌 다음 화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어느 시대나 서로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기고 잔인한 이별을 하는 사람이 있다. 타인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사람,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마음속 작은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대부분 헤어질 때 잔인하게 이별한다. 이별할 때 마음이나 생각을 남기지 못한다. 그리고 향기 없는 이별을 한다.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로의 마음이 변하여 화해할 수 있는 시기를 맞아도 화해를 하지 못한다. 예전에 헤어질 때 마음이나 생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질 때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화해하려 해도 서로의 마음에 팬 깊은 균열 때문에 더 이상 화해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덕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쩐 일인지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멀어진다. 옆에서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만 간다. 그럼에도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성공하고 재산이 많아도 주위에 사람이라는 재산이 없다. 그런 사람을 두고 인덕이 없다고 한다. 그런 인덕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헤어질 때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아무리 심하게 부딪힌 상대라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찾아온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찾아온다.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마저 들 때가 찾아온다. 훗날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과 다르게 변했을 때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누군가와 불화와 불신, 미움과 반발, 대립과 충돌 등으로 이별을 맞았을 때 설령 그 순간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만큼의 말은 해둬야 한다. 언젠간 또 만나겠지요.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라도 좋다. 절대 잔인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향기 있는 이별을 할 수 있다면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말은 나의 생각도 전달하지만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 말 사용법이 잘못되면 싫은 사람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되고 말의 힘을 잘 살리면 싫은 사람이라도 점점 좋아지게 된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우리 몸과 마음의 연관관계를 증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의 마음은 심리적 상태를 대변하며 몸은 신체적 행위를 대변한다. 이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은 깊은 연관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표리일체의 성질을 띠고 있다. 즉, 마음이 움직인다, 몸이 움직인다는 성질만이 아니라 몸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성질도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지금부터 당신 인생에서 다시 듣지 못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등을 꼿꼿하게 펴고 손을 앞에 가지런히 둔다.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온몸을 최대한 집중하는 자세로 정돈한다. 종교에서 명상을 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좌선이라는 기법도 동일하다. 직관타좌라는 말이 있다. 오직 앉아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앉아있는 신체적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심리 상태를 하나로 집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인간의 마음을 어떠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 그 자체에 직접 작용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몸에 작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종교적 기법이 이처럼 신체나 말을 사용한 수행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20%, 표정과 눈길, 행동과 몸짓, 태도와 분위기 등 말 이외의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80%이다. 말 이외의 메시지에는 거리, 자세, 눈맞춤, 공간, 시간, 복장까지도 포함한다.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화나 이메일보다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말 이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 생각을 자연스럽게 상대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좋은 면도 있다. 이렇듯 인간의 몸과 마음은 표리일체이며 몸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와 같은 성질이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은 철학 분야에서는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의 신체론을 통해 종교 분야에서는 심신이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말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인간에게는 마음이 움직인다, 말을 한다라는 성질만이 아니라 말을 한다,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성질도 있는 것이다. 스포츠는 특히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널리 퍼져 있다. 일례로 국가대항전에 나가는 유소년 축구대회의 감독이 시합 전 라커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제는 너희들의 무대이다 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놓은 적이 있다. 실제로 이들이 일구어낸 성과는 놀라울 만큼 탁월했다. 경기에서 어느 편 응원석의 열기가 뜨거우냐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말과 소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일상생활에서도 심리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자신만의 구호나 동작을 일정한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한다면 삶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끌어낼 수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는 당신과 닮아 있다.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과 닮았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겠지만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와 딸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아버지와 딸이 많이 닮아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딸은 아버지의 성격을, 아들은 어머니의 성격을 닮는다고 한다. 비슷한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 같은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친구 사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왕왕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자신과 닮은 사람을 싫어할까? 혹은 왜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경우가 많을까? 우리 안에는 스스로와 비슷한 모습, 특히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상대방도 갖고 있을 때 그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도 싫은 점이 있지만 남에게는 더욱 그 잣대가 엄격해진다. 싫어하는 사람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신의 혐오스러운 부분과 똑같다는 것, 즉 자신과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자기 혐오의 투영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도 싫어하는 결점을 지적당하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감정적으로 반발하게 되는 심리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모습에서 스스로가 싫어하는 결점을 보게 되면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그 상대를 더욱 싫어하게 된다. 특히 상대에게서 자신이 마음 깊숙이 억압하고 있는 스스로의 혐오스러운 면을 느끼면 그것이 자기 혐오의 투영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 혐오감을 안게 된다. 이러한 인간 심리의 미묘한 성향을 이해한다면 인생에서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나 혐오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결점이나 혐오스러운 면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독과 외로움을 품고 있다.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바라보고 그 고독과 외로움이 상대에게도 있음을 이해하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떠나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리 멋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깊숙이 고독을 품고 외로움을 아는 채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결점과 미숙함을 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 만나기를 꿈꾸며 살아간다. 인간관계에는 뜻하지 않은 멋진 만남이나 마음에 남는 만남이 있는 반면 철학자 사르트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처럼 때로는 삐걱거리며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만남도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불화와 불신, 미움과 반발, 대립과 충돌, 혐오와 증오 등 괴로운 경험은 그 대처 방법만 틀리지 않는다면 인간을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이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반대로 대처 방법이 잘못될 경우 스스로를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 갈림길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관계에 대처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이 곧 갈림길이 된다. 이것은 인간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마음 습관이다. 매일 일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문제와 직면했을 때를 떠올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습관이기도 하다.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는 마음 습관 7가지를 소개한다. 1. 자신이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2.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춘다. 3. 마음속 작은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4. 상대방의 결점을 개성으로 바라본다. 5. 말의 두려움을 알고 말의 힘을 살린다. 6. 멀어져도 영원히 인연을 끊지 않는다. 7.
악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이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다. 일상의 인간관계가 스스로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처이자 어려운 인간관계에 부딪힐수록 인간력을 높여가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